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오늘 시황일주 16주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왜 나스닥 지수는 오르는데 내 주식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섹터의 양극화, 섹터 로테이션을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거라서 그냥 섹터 양극화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황일주를 1월 31일, 2월 1일 그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2월 1일부터 지난 3개월 동안 주가지수 수익률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이제 나스닥 100 지수, 나스닥 종합 지수에서 상위 100개를 모아놓은 그 지수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8%가 올랐습니다. 3개월 동안 8%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 다음 나스닥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는 4%, 그 다음 S&P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세입니다. 0.44%, 그 다음 여기 살짝 겹쳐 있지만 초록색이 다우존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2%고요. 그 다음 윌셔 5000 지수. 이거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을 포함하는 그 전체 주식시장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1.92% 하락했고요. 그 다음 이제 소형주를 모아둔 러셀 2000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8%나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아주 죽사발이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양극화는 사실 코비드 때도 좀 드물었는데요. 윌셔 5000 지수가 마이너스 2% 정도 되는데 지금 나스닥 100은 8%, 러셀 2000은 거의 마이너스 11%. 이 둘의 수익률 격차가 18.87%거든요. 근데 이 18.87이라는 차이가 고작 3개월 동안 이제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게 주가 지수 간의 양극화가 이제 벌어진 거 외에도 주가 지수 내에서도 같은 지수 내에서 이제 종목 간에도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 내에서는 70% 이상이 3개월간 하락을 했어요. 이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세였죠. 0.44%인데 그 S&P 500 지수 500 종목 중에서 70% 이상은 사실 손실이다. 30%안 되는 종목들만 상승한 거죠. 그리고 러셀 2000 지수 내에서는 73% 이상이 이제 하락한 상태입니다. 27% 정도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그 지수 퍼포먼스가 좋은 나스닥 100 지수 이 100개 종목 내에서도 절반 이상은 하락 상태예요, 사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지수들을 견인하고 있느냐?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은 탑 10 속에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러니까 뺑 주식들, 빅테크들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고 있죠. 메타는 거의 60%, 이것도 3개월 만에 60% 수익 냈고 엔비디아 44%,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20%대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탑 10의 비중이 무려 57.52%를 차지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 중에 이제 비중으로 탑 10이 요 종목들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구글, 메타, 테슬라 전부 다 이제 빅테크죠. 얘네들을 합치면 사실상 거의 60%가 됩니다. 탑 10이.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는 사실 빅테크 지수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탑 10의 비중이 거의 30% 되는데 탑 10의 면면들을 보시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구글, 메타, 테슬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수들을 빅테크가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윌셔 5000을 보면 전체 주식시장이 3개월간 하락을 했어요, 사실상. 그리고 소형주는 마이너스 11%까지 박살이 나고 있는데 한 8개, 9개의 빅테크 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면서 폭등을 하면서 나스닥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이제 섹터 로테이션의 영향도 살짝 있긴 한데 섹터 로테이션은 꽤나 헤비한 주제라서 오늘 뭐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만 도야청청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원인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높은 인플레와 고금리, 그 다음에 양적 긴축도 하고 있고 하니까 기업의 유동성이 많이 지금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을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쟁여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들은 또 회사채 그런 부도 스프레드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타이트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자금 조달이나 이런 문제도 없고 사실상 빅테크들이 어느 정도는 안전자산 역할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다음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가 앞으로 지금 거의 고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은 할인율이 이제 또 하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 미래에 이제 그런 현금 흐름이 있는 이런 테크나 IT 업종이 듀레이션이 높고 할인율 하락에 가격이 더 민감하게 높아지는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 요인은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 챗GPT, 뭐 오픈 AI, 이제까지 사실상 연구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기 시작했죠. 그다음 바드, 일반인들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AI가 삶을 이제 바꾸고 있는 그런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컨텍스트 하에서는 또 4차 산업혁명 그런 어떤 국가 기관 산업 이런 측면에서 한때 뭐 빅테크가 뭐 독점이다 하면서 뭐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중국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이런 테크 회사들이 또 어마어마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빅테크가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요인들은 빅테크에게는 호재겠지만 나머지 주식들 지금 뭐 S&P나 러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막 하락하고 있는 이런 주식들에게 있어서는 더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안정되면은 페드가 어느 정도 고금리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여력이 확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얘기할 때 뭐 MP1, MP2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MP1이 금리 인하고 MP2가 양적 완화인데 그런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런 자산의 상승을 통해서 낙수 효과처럼 이제 경제에 유동성을 뿌려주는 그런 효과가 이미 자산 가격이 높고 또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은 이런 시기에는 사실 그렇게 효과가 좀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은 이런 뉴스 보면은 이번 주에 그 연준 쪽에서 나오는 그 발언들이 살짝 매파적인 그런 뉘앙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사실 좀 중도파에 가까운 분이었는데 이분도 지금 추가 인상 쪽에 조금 무게를 싣고 있고요. 뭐 블라드는 원래 뭐 매파였고 전반적인 그런 뉘앙스들이 살짝 더 인상적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드워치 쪽도 보시면은 이제 6월달 금리 인상 확률이 살짝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자산군별 움직임을 지금 보시면은 2년물 국채 이자율 어제 많이 상승했고 10년물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는 근데 역전이 살짝 심해졌고 골드가 어제 좀 급락을 했죠. 그 다음 아까 전에 페드워치에서 보셨듯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짝씩 이제 지연되고 있다. 이제는 9월이 아니고 한 11월 정도로 이제 시장이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뭐 한 번 정도 더 할 거다. 요 기대감은 지금 확률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지수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대한 해석은 뭐 사실 뭐 부채 한도 이슈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인 국채들이 다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골드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냥 긴장감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아직까지 뭐 미국의 성장이냐 경기 침체냐 하드 랜딩이냐 노 랜딩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군들이 뭐 일관된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아요. 뭐 골드가 급락하는 것은 요 수요 하락에서 올 수도 있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골드가 또 급락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 그것과 뭐 FOMC 이런 페드워치 이런 쪽 시그널이 이제 일관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아직은 보합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살짝 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겠구나.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계속 이렇게 뭐 양극화되고 전체적으로는 보합인 상황에서 뭐 계속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드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골드가 좀 많이 하락하게 되면 조금 담아볼까 뭐 그런 생각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6월 이제 FOMC까지는 봐야지 뭔가 제 생각이 유의미하게 좀 할만한 매매가 생길 것 같고요. 근데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본인의 투자 전략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시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그런 정보들을 재해석해서 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아시다시피 오늘도 사실 조금
싶긴 한데요. 제가 6월 초에 이제 프로젝트 밸리 저희 오랜 구독자분들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이는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3주 정도 시황 일주를 좀 휴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3주가 지나면은 훨씬 더 좀 알찬 시황을 준비해서 컴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에이버리와 스텔라는 계속 영상을 올려주실 거고요. 대신에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한 분을 저희 채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거장 시리즈가 한동안 제가 세스클라만 하고 나서 조금 비어 있었는데 그곳을 이제 저보다 훨씬 더 거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이신 홍진채 라쿤 자산운용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뉴로퓨전의 자문위원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홍진채 대표님께서 이번 주에 이제 그 조엘 그린블라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투자 거장들을 해부해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비록 휴재라도 제가 준비가 빠르게 끝나서 시간 여유가 생긴다면은 빠르게 시황일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